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저물어가는 그 순간 지구 위 하늘은 아직도 익은 복숭아를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주황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요한 가을 오후의 깊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품고 있었다. 황금빛 낙엽들이 자연의 속삭임에 동조하듯 가벼운 바스락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지는 동안 시간은 마치 느려진 듯했다. 사람들은 발코니에 앉아 도자기 컵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함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차를 홀짝이거나 교통체증 속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에 지쳐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의 깊숙한 곳에서 이미 재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태양. 이 태양계의 오만하고 불꽃 같은 심장부가 우주 공간에서 갑자기 멈춰버렸다. 램프 스위치를 누른 듯 그 거대한 에너지 원천이 꺼져버렸고 뒤에는 단지 얼어붙는 끝없는 어둠만 남았다. 그러나 지구는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우주의 가장 빠른 사자, 인빛이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마지막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별의 마지막 숨결에서 떨어져 나온 그 최후의 빛살들이 푸른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 여전히 길을 가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단지 8분이 남아 있었다. 이 8분은 운명이 인류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로운 동시에 잔인한 선물이었다. 무상함의 인식으로 가슴을 옥죄는 거대한 환영이었다. 이 8분 동안 연인들은 태양의 마지막 따뜻함 아래에서 서로를 열정적으로 끌어안았고 그들의 숨결은 가벼운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해바라기 밭들은 존재의 리듬에 따라 춤을 추며 자랑스럽게 그 화관을 밝은 빛을 향해 세우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은종처럼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로 땅 위의 빛놀이를 쫓아다녔다. 누구도 이미 사라진 과거에서 빌려온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480일 초째에 기다려지던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왔다. 어떠한 폭발도 어떠한 소음도 없었다. 단지 조용하고 공포스러운 변형만. 하늘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완전한 암흑의 자리를 내주었다. 이는 달빛이 비추는 평범한 밤이 아니었다. 우주가 눈을 감은 듯 영혼을 뼛속까지 얼어붙게 하는 절대적인 심연이 열린 것이었다. 태양광에 충실한 반사체인 달이 조용히 떠난 친구처럼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다. 멀리 있는 별들은 행성의 이 어둠 속 몸부림을 지켜보는 무감정한 눈동자처럼 기이하고 차가운 선명함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첫 시간 동안 지구 전체를 본능적인 공황의 물결이 휩쓸었다. 도시들에서 혼란이 폭발했다. 수십억 인구가 동시에 불을 켜려 하자 전력망이 과부하되어 무너졌고 기계들은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 절박하게 윙윙거렸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일 뿐 다가오는 진짜 폭풍의 희미한 경고였다. 진정한 적은 초가 지나갈수록 살을 단단하게 만들고 골수까지 스며드는 그 조용하고 무자비한 추위였다. 태양의 사라짐은 지구를 빛으로부터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 익숙한 인력의 연결도 끊어버렸다. 지구는 투석기에서 던져진 돌처럼 초속 30km의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내던져졌다. 은하수의 거대한 어둠 속에서 별들 사이의 거리가 수천 광년으로 측정되는 그 고독 속에서 완전한 고립과 목적 없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2025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제임즈 웨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의 발견에 따르면 일부 고아 행성, 로그 플래닛들은 자신만의 작은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속삭이지만 우리에게 이는 단지 절대적인 고립을 의미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최근에 은하계 내에서 수십억에서 수조 개에 달하는 자유부유 행성, 로그 플래닛을 확인하며 이들 중 일부가 별처럼 성장하는 과정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차 1107762 같은 젊은 로그 플래닛은 물질을 초당 60억 톤의 속도로 축적하며 별의 유아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의 고아들이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라 자체적인 진화 과정을 가진 존재임을 시사하며 우리의 운명이 그들과 유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주일 안에 지구 표면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다. 따뜻한 바람은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그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기후에 자리를 내주었다. 시베리아나 북극처럼 이미 추운 지역에서는 생명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얼음 속 균열 소리가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유일한 멜로디가 되었다. 한 달 후 온도가 영하 40도에 도달했을 때 내쉬는 숨결은 증발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부서진 진주처럼 가는 얼음 결정체로 쏟아졌다. 행성의 열 조절기인 대양들이 항복했다. 푸른 표면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뒤덮였다. 고통 속 거인의 뼈가 부서지는 듯 해안선을 따라 얼음의 균열 소리가 메아리쳤다. 광합성의 기적이 멈췄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글루코스와 산소로 변환되는 그 신성한 과정이 끝나자 식물들은 누렇게 시들어갔다. 열대 우림은 마른 잎사귀의 바스락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남지 않은 거대한 묘지로 변했다. 먹이 사슬은 카드탑처럼 무너졌다. 먼저 초식동물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갔고 그 뒤를 이어 육식동물들이 이 비극적인 사슬을 따랐다. 그러나 이 파괴의 한가운데 지표 아래 6,000km 깊숙이 숨겨진 희망의 속삭임처럼 작동하는 신비가 있었다. 여기서는 태양 표면만큼 뜨거운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용융된 구체가 존재했다. 외부의 빛에 의존하지 않고 타오르는 이 내부 불꽃은 태양계의 새벽부터 남아있는 우라늄, 유레이니엄, 토륨, 소리엄, 그리고 칼륨, 포테시엄 같은 고대 원소들의 방사성 붕괴, 레이디오 액티브 디케이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구 내부 열의 약 절반이 이러한 방사성 붕괴에서 유래하며 나머지 절반은 지구 형성 초기의 원시 열로부터 온다. 과학자들은 지하 피난처에서 있으라린 그러나 낙관적인 진실을 받아들였다. 지구는 태양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 인류의 생존 본능은 생존자들을 지구의 깊숙한 곳으로 열이 여전히 보존되는 그 어두운 자궁으로 밀어붙였다. 지하 도시들이 건설되었다. 드릴의 울림이 희망의 심장 박동처럼 메아리쳤다. 지표 아래 매 100m마다 온도가 3도씩 상승했다. 3km나 4km 깊이에 도달하면 그 열대적인 따뜻함이 다시 발견되었다. 이제 삶은 금속, 암석, 그리고 오존 냄새가 나는 복도들에서 수경 재배 농장의 인공빛 아래에서 계속되었다. 미는 지하도시 세븐의 42번째 층 발코니에 서서 환기 시스템에서 나오는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은 원래 남미의 광산이었으나 이제 50만 영혼이 피신한 거대한 고치가 되었다. 아래 도시는 열 파이프와 케이블로 이루어진 복잡한 혈관 체계 같았다. 여기서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지만 결코 진정으로 빛나지도 않았다. 벽의 노란 불빛들이 태양 스펙트럼을 모방하려 애쓰지만 그 고대의 갈망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미는 열 공학자였다. 이 은밀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맡고 있었다. 도시의 심장부, 즉 그 거대한 지열 반응기의 규칙적인 박동을 책임졌다. 동쪽 구역에서 온도가 0.5도 떨어졌어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통신기기에서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감정했다. 이는 태양 없이 자란 세대의 특징이었다. 알아, 민이 대답하며 팔의 열 센서를 보았다. 네 번째 마그마 채널의 압력 변화가 있어 추위는 이제 유일한 적이 아니었다. 진짜 괴물은 그들 위에 쌓인 수십억 톤의 암석이 만드는 압력이었다. 인류가 열을 위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거대한 질량과 맞서야 했다. 매 입방미터의 생활 공간은 중력에 대한 승리였다. 미는 이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는 아이러니한 이름이었다. 고대 세계의 마지막 식물들이 인공빛 아래에서 삶을 붙잡고 있는 섹터였다. 여기서 습한 토양과 잎사귀 냄새가 사람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도시의 아이들은 자연 개념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녹색 잎사귀를 마치 외계 생명체를 보는 듯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다. 아저씨, 태양이 왜 우리를 버렸나요? 작은 여자아이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침묵 속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미는 멈칫했다. 이 질문은 한 세기 동안 수십억 번 반복되었다. 과학적 답은 간단했다. 어두운 천체가 태양계를 지나가며 지구를 궤도에서 떼어놓았다. 그러나 영혼의 답은 달랐다. 태양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작은 친구야. 민이 쪼그려 앉으며 말했다. 우리는 단지 긴 여정에 나섰을 뿐이야. 지구는 이제 어머니의 손을 놓고 스스로 걷는 아이 같아. 아이가 그를 보았다. 커다란 눈동자에 인공의 노란 빛이 반짝였다.
민은 그 가능성이 거의 제로임을 알았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노 없는 작은 배 같았다.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니면 우리 스스로 새로운 별을 찾을지도 몰라. 이는 자비로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희망은 지하 4km에서 산소보다 귀했다. 그날 밤, 도시 깊숙이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이는 평범한 지진이 아니었다. 행성 자체가 무언가에 반응하는 듯했다. 민은 지질 지도에서 붉은 혈관, 즉 마그마가 기이하게 물결치는 것을 보았다. 엘레나, 9번 스테이션 데이터를 확인해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바깥에 무언가 있어. 우주의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지구는 거인과 마주쳤다. 이는 별이 아니라 방랑하는 가스거인, 로그 게스 자이언트이었다. 목성보다 몇 배나 크고 빛을 내지 않지만 거대한 질량을 가진 존재. 지구는 이 거인의 인력장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이는 재앙인가? 아니면 구원인가? 조성력, 타이델 포어시즈, 이 지구의 핵을 반죽처럼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 마찰은 엄청난 열을 생성했다. 행성 내부의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민, 만약 이 거인의 궤도에 들어가면 새로운 보호자가 생길 거예요, 엘레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음으로 떨렸다. 태양은 아니겠지만 이 거인의 중력 에너지가 수십억 년 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조석 가열, 타이델 히팅은 외계 위성, 엑소몬즈에서 잘 알려진 현상으로 가스거인 주위의 위성들이 받는 중력 스트레스가 내부 열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이오, 아이오, 나 유로파, 요로퍼에서처럼 이 힘은 표면 온도를 높여 생명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로그게스 자이언츠 주위의 위성들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가열될 수 있으며 이는 은하계 내 수많은 로그 플래닛의 생존 전략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접근에 대가가 있었다. 도시가 격렬한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철제 벽들이 압력 아래 비명을 지르며 민과 그의 팀은 마그마 누출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9번 구역이 무너졌고 수경 재배 농장들이 화산 같은 용암 아래 매몰되었다. 민이 격벽을 닫을 때 안에 갇힌 동료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받아들였다. 어둠 시대의 아이들에게 죽음은 언제나 문 앞에 도사리는 그림자였다. 진동이 가라앉았을 때 지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 거대한 가스 거인의 위성이 되었다. 하늘의 태양은 없었지만 지평선을 가득 채운 그 거대한 질량이 지하 삶을 영향하는 새로운 에너지 원천이었다. 민은 관측탑에서 외부에 얼어붙은 세계를 카메라 영상으로 보았다. 지표는 이제 하얀, 얼어붙은 진주 같았다. 그러나 그 얼음 껍질 아래 수억 개의 불빛이 타오르고 심장들이 뛰고 있었다. 이제 인류는 빛의 노예가 아니라 어둠의 주인이었다. 새로운 세대들은 푸른 하늘을 단지 전설에서만 알게 될 터이지만 그들은 우주의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꺼지지 않는 내부 불꽃을 지니고 있었다. 민은 한때 태양이 비추던 그 들판들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빛은 더 이상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핵 반응기에서 오지 않았다. 그 빛은 이제 사람들의 서로 얽힌 손 안에 마음속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에 있었다. 지구는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계속했다. 더 이상 태양계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스스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삶은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도 길을 찾았다. 왜냐하면 존재는 외부에서 오는 은혜가 아니라 내부에서 솟구치는 저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저항은 우주의 모든 별보다 밝았다. 수년이 깊숙한 침묵 속에 무거운 퇴적물처럼 쌓였다. 이제 시간은 태양의 떠오름과 지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고 거대한 가스거인이 만드는 그 막대한 중력 파동의 리듬으로 재어졌다. 인류는 이 새로운 신의 주위를 도는 충성스러운 위성으로 변했다. 민은 관측탑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화면에 떨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느껴지는 그 익숙한 아픔에 집중했다. 이 아픔은 단순한 노화의 관절 통증이 아니라 지구의 고대 푸른 추억에 대한 치유되지 않는 그리움이었다. 데이터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민 아저씨.
목소리가 말했다. 이는 수년 전 옛 정원에서 태양을 물었던 그 작은 아이, 수의 목소리였다. 이제 성인이 된 그녀의 눈은 인공빛 아래 자란 이들의 특징적인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거인이 만드는 조석 효과가 핵을 정확히 예측한 지점에서 가열하고 있어요. 마그마 채널들은 이제 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혈액 같은 강물이에요. 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의 얼굴에 새겨진 결의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지친 반영을 보았다. 그런데 대가는 어때, 수? 우리의 매 숨결, 이 거대한 질량이 베푸는 매 섭티그레이드 온도의 대가가 있어. 그의 말이 맞았다. 지구가 새로운 주인의 인력장에 들어선 이래로 지질학적 고통 속에 있었다. 행성의 껍질은 거대한 손이 쥐는 스펀지처럼 끊임없이 수축하고 팽창했다. 이는 끝없는 지진과 언제든 폭발할 에너지 축적을 의미했다. 인류는 오븐 속 개미처럼 벽이 언제 불타오를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데 익숙해졌다. 그날 저녁, 도시의 가장 아래층인 일부리 구역에서 무서운 신음이 올라왔다. 이는 금속의 비명이 아니라 직접 암석에 행성뼈에 부서지는 소리였다. 민은 제어판의 경고등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인이 이번에는 지구를 조금 너무 세게 안았다. 9번 반응기 구역에서 압력 임계갑이 초과됐어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통신기기에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수년의 지하 근무가 성대를 말려버렸다. 민이 재빨리 일어났다. 옛 습관으로 재킷 주머니에 작은 석화된 씨앗을 쥐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온 참나무 도토리였다. 결코 싹트지 않지만 희망을 상징하는 물건. 깊이 내려갈수록 열이 증가했다. 벽에 땀이 증발하는 습기로 인한 안개 낀 공기로 변했다. 인간 심리는 이 좁고 뜨거운 복도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했지만 공포는 여전히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남아 있었다. 민은 지나가는 젊은 노동자들의 얼굴에 새겨진 체념을 보았다. 그들에게 하늘은 역사책에 나오는 동화일 뿐이었다. 그들의 하늘은 머리 위 수천 톤의 현무암 층이었다. 벨브룸에 도착했을 때 광경은 끔찍했다. 마그마 파이프들이 내부 압력으로 인해 백열 상태가 되어 방을 지옥 같은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여기 열은 인간 내구성의 한계예요. 수가 속삭였다. 보호보관의 냉각 시스템조차 이 강렬한 에너지와 맞서기 어려워했다. 민이 제어 레버로 손을 뻗었다. 장갑이 금속에 닿는 순간 지직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레버를 돌리면 에너지를 외부 얼음층으로 방향 전환할 거야? 지표에서 거대한 증기 폭발이 일어날 거야? 아마 행성 껍질을 갈라놓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 함께 레버를 움켜쥐었다. 두 세대가 합친 의지로 행성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매달렸다. 그 순간 민은 금속의 저항뿐만 아니라 우주의 무관심을 느꼈다. 별들이 죽고 행성들이 흩어지며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한 줌의 생명체가 숨쉬기 위해 불가능을 강요하고 있었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압력이 파이프에서 큰 소리를 내며 배출되기 시작했다. 민은 진동이 발미돼서 위로, 심장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미지가 떠올랐다. 태양 아래 바람에 물결치는 밀밭. 결코 보지 못했지만 유전자에 새겨진 그 금빛빛. 진동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열이 견딜 만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가 피로에 기대벽에 기대며 마스크를 벗었다. 얼굴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성공했나요? 민이 손안에 그 생명 없는 씨앗을 보았다. 지금은 단지 지금은. 우리는 시간을 훔치는 도둑들이야. 매일 우주로부터 하루를 더 훔쳐. 관측탑으로 돌아왔을 때 엘레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화면에 외부 카메라 영상이 있었다. 지표의 그 거대한 증기 폭발이 행성 주위에 일시적이고 인공적인 대기를 만들었다. 얼음 아래에서 솟구친 열이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결정체들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가스거인에 반사된 빛이 이 수증기 결정체들을 통과하며 굴절되었다.
하늘에 얼어붙고 죽은 세계 위에 거대한 무지개가 나타났다. 태양 없는 세계에 중력과 고통에서 태어난 첫 무지개였다. 보라색, 남색, 그리고 기이한 금속성 녹색. 도시의 모든 스피커에서 발표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창문과 화면 앞으로 모였다. 아이들이 삶에서 처음으로 이토록 많은 색을 한 번에 보았다. 이는 구원의 승리가 아니라 수용의 승리였다. 민이 엘레나의 손을 잡았다. 봐. 그가 속삭였다. 빛이 여전히 우리를 찾고 있어? 엘레나가 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빛이 우리를 찾는 게 아니야. 민, 우리가 빛을 창조하는 거지. 어둠 속에서 타는 그 작은 불꽃을 꺼지지 않게 손으로 가리는 거야? 인간이 된다는 건 그게 아니야? 민이 그 거대한 무지개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제 알았다. 인류는 한때 별들을 보며 신으로 여겼던 그 연약한 종이 아니었다. 그들은 별의 부재 속에서 내부의 핵불꽃을 발견한 어둠의 가슴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삶의 형태였다. 옛 정원으로 돌아와 수 옆으로 갔다. 젊은 여자가 인공빛 아래에서 묘목을 돌보고 있었다. 민이 주머니에 석화된 참나무 도토리를 꺼내 수의 손바닥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수가 놀라 물었다. 이건 과거의 약속이야. 민이 말했다. 아마 우리는 보지 못할 거야. 아마 1000년 더 지하에 머물지도 몰라. 하지만 언젠가 이 행성 심장의 불꽃과 외부 얼음의 전쟁이 끝나면 누군가 다시 토양을 만질 거야. 그때 이 약속이 필요할 거야. 수가 씨앗을 성스러운 유물처럼 보았다. 태양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민이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 지구는 거대한 보호자의 주위에서 영원한 춤을 계속했다. 바깥에는 절대 0도에 가까운 추위와 치명적인 침묵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갑옷 같은 얼음층 아래 암석의 가장 깊은 틈새에서 한 종의 완고한 노래가 메아리 쳤다. 이제 하늘을 보며 방향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갈 방향은 서로의 연결 깊이만큼이었기 때문이다. 어둠은 이제 끝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시작의 캔버스였다. 그리고 그 캔버스 위에 매일 새로운 희망의 색으로 인류의 끝없는 서사시가 쓰이고 있었다. 삶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가능한 궤도에서도 스스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빛이 외부에서 오지 않아도 영혼의 불꽃은 모든 어둠을 밝히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